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3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꾸벅. 네, 오랜만에 저희가 불금엔 종편 뭐하니로 돌아왔습니다. 종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매일 신문과 방송, 특히 톱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11월 24일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네.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 배제다라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네. 12월 1일 한 일주일 만에 서울행정법원은 이제 직무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수요일 방송에서 박진솔 활동가하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두환 씨 고 조비오 신부님 그 사자 명예훼손 유죄 선고가 나왔다 하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요즘 언론은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라면 언론이 과연 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시민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진솔활동가 오늘 종편의 그 문제 발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또 사안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 명령을 했는지 사유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총 5가지예요. 네. 제가 외우지 못해서 좀 보자면 첫째로 언론사 사주인 홍석현 JTBC 전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네. 둘째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됐다. 그리고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석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감찰 방해, 네. 총장 대면 조사 과정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이렇게 총 이유가 5가지인데요. 네. 이 중에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을 불법 사찰했다. 이게 이번에 처음 공개된 사실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서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의 이 주된 이유가 네. 바로 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했다. 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일단 판사들이 그동안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했는지, 그리고 판사의 평판이 어떤지를 알아봤다는 것, 그리고 판사들이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에 소속이 돼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봤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무리 야기 법관,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킨 법관으로 분류된 법관인지 그 여부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윤 총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데 이것 역시 문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불복을 한 만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에 즉각 반발을 했고요. 네.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도 그냥 우연히 부딪힌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그리고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도 재판 준비 과정에서 인터넷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한데 그 정도 정보를 본 게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이냐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네. 그래서 11월 25일 수요일 밤에 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26일 목요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26일에 이 소송을 내면서 이른바 판사사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봤죠. 이 문건에 보면 13개 재판부 37명 판사의 정보가 담겼는데 네.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는 과거 판결을 정리를 해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고요. 네네. 또 우리법 연구에 가입 그리고 물의 야기 법관 여부 등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이 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법무부에서는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한 사찰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분들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게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로 나왔습니다.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 사찰 문건 공개라는 기사가 네. 나왔는데 이게 약 9장짜리 문건인데 이 전문 내용이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오마이뉴스 11월 26일 기사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이냐, 네네. 그리고 뭐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네. 문건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재판부가 어디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예요. 네네. 이 재판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일부 재판을 김미리 부장판사님. 네,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미리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출신이 어느 여고다. 어느 대 법학과 출신이다. 그리고 주요 판결에는 성추행보도 기자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 시위 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적 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그리고 네. 세평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한다. 그리고 땡땡땡 2차장의 처제다. 네. 되게 내밀한 정보까지 다 있어요. 네네. 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에 이 배석 판사인 차승우 서유성 판사에 대해서는 무순대 출신이다. 네. 그리고 기일 진행된 무슨 재판에서는 특별한 존재감 없었음. 이런 네. 평가까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재판부 관련한 내용도 보면 어디 출신, 주요 판결은 무엇, 세평은 이러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한 판사의 경우에는 물의 약이 법관이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역시 세평에서 보면 무슨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정말 사적인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 농구 실력으로 유명. 이런 게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소위 다른 판사들의 세평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냥 인상평가 뭐 이런 거죠, 네. 세평이. 그립감 샌드 보였으나 소극적 태도,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평가, 성향 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이런 내용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건을 직접 읽어보기도 했고 지금 들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불법 사찰이 아니다. 뭐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애초에 이거를 왜 모아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네.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정보를 굳이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을까? 판사들의 개인 성향이나 뭐 아니면은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런 걸 왜 적어서 갖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조계 안에서도 이제 사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판사들이랑 그리고 검찰, 뭐 검사들 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판사들은 검찰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판사들의 경우에도 네. 법원 내부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검찰이 작성한 문건 내용을 밝혀라 이런 등의 검찰의 재판부 뒷조사 비난 이런 네네.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판사에 대한 사찰 여부가 핵심일 텐데 네. 판사들은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평판, 판사 개인정보 등을 수집을 해서 내부 자료로 작성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의견이에요. 네. 사태가 불거지고 이런 검찰 내부 보고서, 그러니까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밝힌 의견은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한 보고서다. 이런 건데요. 판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는 증거로 써야 하는 것이지 왜 판사 성향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느냐. 이런 반응을 내고 있어요. 네. 반면에 또 검사들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일이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법관 성향 분석은 당연한 거야.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다시 이에 대해서 판사들이 재판 준비 과정에서 증거 뒷받침과 법리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될 것이지 왜 여기에 법관 성향 분석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문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의아하긴 한데. 맞아요. 네. 결국에 이 판단이 시청자들의 몫인 건지. 네. 좀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충분히 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은
알아서 정리를 맞아요. 본인이 잘 내리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와중에 지난 12월 1일 화요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업무에 바로 복귀를 했잖아요. 복귀해서 뭐 월성원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던데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제가 12월 2일자 좀 기사를 봤는데 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무법의 제동건 법원, 검찰 중립성 몰각. 중앙일보 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 정신 지키겠다. 뭐 네. 이런 게 일면 헤드라인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뭐 잘못됐다, 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무혐의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런 제목이 나온 건지. 아, 그건 아니고 윤 네. 총장이 무혐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서울행정법원 모두 이렇게 윤 총장이 직무배제 결정이 되는 데 대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네. 먼저 12월 1일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7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그리고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렸거든요. 감찰위가 이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이유를 알리지 않고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아하. 판단을 한 거고요. 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은 날 바로 나래 활동가가 말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나온 거죠. 네. 서울행정법원이 오후 4시 반경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있고 40분 정도 뒤에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업무 복귀를 했고요. 네. 법원이 이 직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따져보면 되는데 네.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킨 건 헌법에 어긋난다. 네. 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이번 결정이 징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혹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죠. 직무정지를 일정 기간 동안 풀어줄 필요가 있는가 이것만 심리한 결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무부도 이에 대해서 확실히 한 게 감찰위와 법원 결정 모두 직무정지 명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고 윤 총장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히니까 마치 맞아요.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해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와서 한번 질문을 하고 넘어갔고요. 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은 종편 모안이에서 종편이 과연 어떠한 문제 발언들을 했었는지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문제 발언 내용 그냥 간략하게 정리된 걸 보니까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검찰 편에 서가지고 그 대리 뭐 변호를 해주듯이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주로 윤 총장 측 입장,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고 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특히 검찰의 판사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냐 아니냐 요 여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26일 종합편성 채널의 그 시사 대담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하루치만 살펴봤는데도 문제 발언이 너무 많아서 아, 이것만 전해드려도 충분하겠다. 물론 또 이제 문제 발언이 더 맞아요. 계속 나오고 있겠죠. 한번 네. 오늘은 11월 26일 문제 발언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5개인데요. TV조선 3건, MBN 1건, 채널A 1건입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 한번 살펴보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과 하나는 목적이에요. 예, 예. 이 형식이 지금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수집할 수 없는 그런 그 형식의 정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과연 이게 일반인들이 누구나 검색하는 어떤 자료이냐 아니면 뭔가 특수한 상황으로 형식으로 그것을 수집한 정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법무부가 주미애 장관이 발표했을 때부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집할 수 없는 정보, 일반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정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오늘 사실 이걸 받아봤는데요. 일반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는 평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어떠한 그 수집할 수 없는 특수한 어떤 정보라는 걸 제가 못 느꼈고요. 다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얻거나 전임자에게 물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양 모두 9쪽인데요. 9쪽 모두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9쪽이거든요. 자, 아까 농구까지 얘기가 들어갔다라는 말을 했는데
많은 내용 중에 농구가 한 줄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 주심 판사에 대해서 3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느 고, 어느 대 출신, 그다음에 세평, 증인신문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신문을 한다. 3번째, 법관 임용 전에 대학과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을 했다.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다. 이게 지금 재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찰이랑은 조금 먼 것 같고요.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라도 해서 뭐 근성 있는 사람이니까 근성을 가지고 설득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아직 우리가 제대로 진행한 바 없어 성향 파악은 어려운데 연로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재판 절차 진행은 시원시원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보여주기식 판단을 한다. 또는 진행을 한다. 법정 멘트도 미리 재판 전에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몇 자가 안 돼요. 그냥 뭐 저희들이 A4 용지로 정리한 것처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평에는 이 사람과 관련해서 쓸 말이 없었나 봐요. 이번에 전입돼서 특이사항 없음. 몰랐나 봅니다. 우수법관이시다. 이런 정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고 어느 대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 법관이거나 변호사거나 또는 뭐 이렇게 검찰 쪽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피하고 싶어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한 것도 딱 한 분 있더라고요. 다 찾아봤는데 한 분 있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판결들을 썼는데 그 판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 판사 뭐 프로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기 전에도 제가 막 한동훈,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 법관들 중에서도 막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고 조사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그 채널A 사건 보고 그래 한동훈 너도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건 내가 이 문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건을 봐야 되겠지만 아니 뭐 그 사람들이 그 지금 나온 걸로만 사찰이라고 할 수 있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사찰의 경우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법관들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찰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하면 교도소 재소자들이지. 이 문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건보다 재소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아보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정보로는 대형 로펌에서는 클라이언트한테 돈 못 받아요. 좀 더 자세히 써야지 클라이언트가 좀 해주시고요. 예, 특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1월 26일 목요일 방송에 이런 식의 발언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하, 보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종근 씨 발언이요. 네, 진짜 이상했어요. 네. 검찰이 수집한 정보에는 판사가 여론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누구의 친척 관계다. 농구부였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정보가 일반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는 평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가 참 의문이에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인 검찰이 법관 개인의 평판을 모아서 자료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에 대해서는 왜 전혀 논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것도 중요한 궁금해요. 부분인데. 네. 그리고 법리로 따져야 할 재판에서 이 판사 개인의 성향을 알아본 검찰의 행위가 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다 이렇게 네. 단정짓듯이 말하는 건 과연 적절한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네. 네. 또 TV조선의 김미선 그래요. 기자님은 네. 전 이분 발언이 가장 네. 이상하다. 저도 네.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김미선 기자의 발언은 이종근 평론가와 네. 뜻을 같이 하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김미선 기자가 유일하게 맞는 말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재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만 딱 봤거든요. 맞아요. 듣는 시청자들도 이 정보가 어떤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대체 이런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 세세한 정보들을 왜 수집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미선 기자 발언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네. 또 김미선 기자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김미선 기자가 직접 찾아본 게 아니에요. 검찰 주장에 의하면 그쵸, 검찰 그쵸. 주장에 의하면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검찰 입장 그대로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판사 이름을 검색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 판사 프로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김미선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낸 입장을 그냥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문제였고 또 이두화 변호사 발언도 참 이분은 이 정도는 사찰이 아니야라고 하시는 건데. 네. 이 정도 정보는 사찰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다. 네. 별것 아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다는 건데 검찰이 한 정보 수집의 적절성 여부를 말하지 않고 별것 아닌 정보로 문제될 게 없다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출연자 발언 이것이 정치다 출연자 발언이 다 이런 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이게 불법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포털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개인 정보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는데 MBN의 뉴스와이드에서는 그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 또 되게 맞지 않는 비유를 맞아요. 하신 방송이 내용 발언이 네, 있었어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 이 팀의 승리를 위해 정보를 모으는 감독과 법리로 다퉈야 하는 검찰이 판사 개인정보를 모으는 걸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않나요?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NC가 뭐 8년 만에 프로야구에서 처음 그 우승을 했는데 NC 감독이 우리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 나오는 심판들이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는지 이거 전부 다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선수들에게 다 돌려봤는데 이것이 불법적이 아니라면 이미 공개된 TV 화면을 받아온 것이라면 이것은 사찰이 아니죠. 하지만 심판이 몰래 정리한 자료를 혼자만 정리한 자료를 만약에 NC 감독이 몰래 뽑아와서 심판은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주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알아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정보 획득이겠죠. 이런 차이에서 공개된 자료냐 아니면 새롭게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해서 얻어진 자료이냐 이것이 판가름될 것이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이미 다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다른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아주 제가 재밌게 잘 듣는데 방금 프로야구 갔을 때는 글쎄 적절한 비유인지 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행자 백운기 씨도 글쎄 적절한 비유인지는 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 평을 내놨지만 역시 이 출연자 발언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네. 방송을 이미 전파를 타버렸다. 맞아요. 네. 좀 그런 것도 저희가 문제적 발언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것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판단 개인 몫이긴 합니다만 네. 이 비유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편 우리의 실망을 항상 안겨주는 채널A의 맞아요. 김진의 돌직구 쇼에선 오히려 이게 프레임 전쟁이고 사찰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이 네. 박정 사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왜 사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성을 했던 분은 이게 구글링이라고 하고 있고 뭐 감찰부에서 이제 압수수색 통해서 뭐가 법원에 판단이 나올 테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사찰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음습한 의미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프레임 전쟁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은요.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좀 합의할 게 좀 있는 것이요. 사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일을 검찰이 왜 하지? 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사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논쟁이 필요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금 반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판사들을 상대로도 저런 정보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 서민들을 상대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물론 바로 뒤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의 이런 행위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이런 의견을 내긴 했어요. 네. 판사들에게 이렇게 할진데 일반 시민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들 네.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참 이게 일단은 작성을 했던 분은 이게 구글링을 통해 알아낸 정보라고 하고 있고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엔 문건 작성자의 이 해명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것을 상당히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저도 이게 박정화 대변인도 말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발언에 너무 공감을 해서 처음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거 내용 받아보고 처음에 텍스트로 받아보고 박수현 제가 이름 비교를 못하고 동일한 사람이 한 말인 줄 알고 왜? 앞에서 진짜 이상한 말 해놓고 왜 뒤에 가서 맞는 말 하지? 이랬는데 두 분이 다른 분이었다. 근데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분도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 이게 그러니까 불법 사찰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검찰에 편들어주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됐고 그 검찰 쪽의 입장만 그대로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좀 문제 발언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치 방송만 얘기해드렸는데도 이렇게 문제 발언이 맞아요, 참 맞아요. 많았어요. 진짜 많죠. 앞으로 또 지금도 또 많은 이상한 문제 발언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민원련에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전해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오늘이 불구면 종편 모안이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약 4개월 정도 시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고정 코너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박진솔 활동가하고 이제 함께 하는 박진솔 활동가의 고정 코너다고 저는 이렇게 좀 평을 내리고 싶은데, 근데 박진솔 활동가가 이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다른 팀으로 옮기게 돼서 아쉽게도 불구면 종편 모안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박진솔 활동가 그동안 참 너무너무 고마웠고 미디어 탈곡기를 진행하는 제게 너무 큰 힘이 돼주었는데 박진솔 활동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래 활동가가 미리 저한테 대본을 전달해주면 답변을 다 미리 작성을 하는 편인데 이것만 제가 즉석에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 눈물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안 날 것 같아요. 약간 눈이 붉어졌는데 민원연이 조직 개편을 했고 제가 그래서 모니터팀에서 운영기획팀으로 가서 후원 및 회원 관리를 하는 업무를 좀 맡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동준 활동가에게는 매우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우리 팀원들, 제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는 우리 팀원들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을 매우 동료로 생각했고, 이 방송을 보면 동료로 생각했다 요 말로 조금은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뭔가 이걸 봐주셨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매우 감사드린다. 또 만나고 싶다. 회원 현황을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회원이 엄청 늘어난다면? 네, 뭐 그런 또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오늘 박진솔 활동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전하면서 저도 덧붙이고 싶었던 게, 이 종편 모안이라는 방송은 박진솔 활동가 혼자서만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었고,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좀 앞에서는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걸 할 수 있던 거는 다 민원련에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이 있었기 덕분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떻게 채널A, TV조선, MBN의 모든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혼자서. 그래서 그런 동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종편 모안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런 조직 개편 등 이제 내부 인원 그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좀 방송은 마무리됐지만 민원련에서 계속해서 종편은 감시를 할 테니까 앞으로도 또 문제 발언 혹은 문제적인 보도가 있으면은 그때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박진솔 활동가의 굿바이 무대인데 하나 얘기 안 했어요. 뭐죠? 우리 나래 활동가, 은지 활동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되었다. 나도 울지 마. 맞아, 이거 하면 울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러지? 울지 마. 너무 웃기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저도 미디어 탈곡기 하면서 너무너무 종편 모안이 할 때 빡은 치지만 진솔 활동가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진솔 활동가 민원련을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지금 눈물을 흘리니까 민원련을 마치 그만두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해야 할지 저희 또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네, 그래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솔 활동가 다음에, 오늘 마지막은 아니죠. 오늘이 미디어 탈곡기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출연의 네. 마지막은. 울지 마. 네. 갑자기. 애정합니다, 나의 동료. 네, 오늘 방송 그래도 마무리 해볼까요? 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솔이에요. 나는 오롯이 박진솔. 약간 뒤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은. 없어요? 알겠습니다.